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풀이 계속 할 텐데요. 206페이지, 29번. 자, 이제 정화돼서, 외부로 방류하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시면, 하수도 법령상, 개인 하수 처리설의 관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고요.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그러면 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하수도 법령상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공공은 우리하고 이제 관련이 없고 이제 건물 등에서 나가는 것을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고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다시 정화조하고 오수 처리 시설로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이럴 때 이 정화조하고 이 오수 처리 시설 이렇게 이제 항상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화조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로 이제 구분이 되고 정화조는 그 단위가 이렇게 이렇게 단위가 명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정화조 몇 인조, 뭐 몇 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은 오수잖아요. 오수, 이 오수의 양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세제곱미터예요.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단위를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리 대상이 얼마냐, 처리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하루에 이제 얼만큼의 물을 처리하느냐, 또 처리 대상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이제 단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보시면 일일 처리 용량 이렇게 세제곱미터 그럼 오수 처리 시설 또 일일 처리 대상 인원 그러면 몇 명 정화조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현장에 가시면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중에 이제 뭘 만나냐면 여기에 있는 오수 처리 시설을 만나게 됩니다. 오수 처리 시설을 만나게 돼요. 이 정화조하고 오수 처리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오수를 다 모아서 뭐 배수 이런 것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이제 오수 처리 시설이죠. 정화조는 이제 세축 화장실에서 나오는 건 별도. 또 일반 배수는 그냥 방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류해서 처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오수처리 시설이라고 하고 우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모든 배수는 오수관로에 연결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면한 거, 샤워한 거, 또 주방에 설거지한 거 이런 게 다 모여집니다. 화장실 내린 거 다 모여져, 다 모여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수가 되죠. 그래서 오수를 처리를 해서 이제 외부로 방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내용 중에, 근로나무 하수빗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근로나무 하수빗. 근로나무 하수빗.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 관련된 중요 서류, 근로관계 중요 서류,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령 관련된 서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서류,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리고 오늘 아마 교재 정오상 하나 받으셨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늘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닌데 우리 이제 기본서 내용이 이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하고 고용보험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시행 시점이 아주 공교로워요. 제가 조금 지켜봤던 게 왜 그러냐면 우리 2차 시험일이 9월 18일인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9월 17일 날 시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변화가 있을까 하고 조금 지켜봤어요, 사실은. 근데 여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이제 시험 전에 이제 시행되는 거라서 제가 드렸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제 출산 전후휴가가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라는 것도 새로 생겼죠. 배우자는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새로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월간 모의고사에서 다 반영을 해서 문제를 또 내요. 그 문제를 이제 그 문제를 딱 봤는데 이런 내용 한 일이 없는데 이럴까봐 우리 이제 과정은 아니지만 그 정오표를 드렸으니까 오늘 학습 내용에서 이제 정보를 좀 다운 받으시거나 또 실제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좀 확인해서 교재에 업데이트를 좀 시켜주세요. 지금 이제 교재를 제가 이렇게 보면 요걸 이제 오려서 이렇게 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업데이트를 잘 안 하셔요. 그냥 옆에 들고 다녀. 그럼 잊어버려요. 이거 언제 쓰지? 그래서 그거를 항상 오면 그 해당 부분을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그 제가 뭐 가르쳐 드린 거, 시험 문제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개정된 거, 최신 개정된 거. 자, 그 내용 이제 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요 얘기 하면서 제가 이제 짬으로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하가 바로 하수도법. 이 하수도 법령상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와 관련해서 그 중요한 방류수의 수질,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한 그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수는 수도법령상 배관 상태 검사 기록입니다. 이건 배관 상태 검사 기록. 이건 빗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수도법령상 배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가 있죠. 벌써 피곤해요? 큰일 났습니다.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피곤하면 어떡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할 때 지금 뭐 이제 규모가 큰 것들, 예를 들면 뭐 2,000명 이상, 뭐 이렇게 이제 큰 것들, 또 2,000명 이상 이렇게 뭐 되는 부분도 있겠죠. 2,000명 미만인데 뭐 2,000명 이상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도 있고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200세제곱미터 미만 이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방류수에 대한 수질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2,00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류수질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규모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지문, 요 두 개 지문이 이제 이렇게 표현된 지문인데 요 지문하고 같이 연결해야 될 지문이 바로 요 5번 지문입니다. 이렇게 수질 측정도 하고요. 일일 처리 대상 인원 1,0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 소독은 1,000명이 아니고 500명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기억하셔라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우리가 1,000명 이상이면 방류 수질 검사하니까 소독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소독 염소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겠죠. 수질 검사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2,000명 이상이 여기는 1,000명 이상은 무조건 합니다. 방수 수질 검사 하니까. 그래서 그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둘은 지금 보셨던 요 둘은 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이걸 이제 우리 공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공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폐에는 이 두 개의 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열심히 뭐 했어요? 수질 측정하고 열심히 소독해가지고 딱 갔는데 폐수로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막 여기저기 다 모여. 그럼 지금까지 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무엇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질 검사. 그리고 또 정화조라면 소독.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적용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기술관리인.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선임 규모는 요 규모입니다. 50톤 이상, 1,000명 이상은 선임을 해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공패로 가면 이것도 안 하는데 선임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적용 안 하는 거 그러면 수질 측정, 소독, 선임 세 가지 안 합니다. 어디요? 공패. 요쯤 한 번쯤 나올 수 있어요. 요쯤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쭉 타는데 지금까지 쭉 비어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문제에서 답안은 이제 5번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자 그리고 이 개인하우스 처리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자는 개인하우스 처리설 운영을 할 때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하수 처리 시설이 있다. 그러면 전원 끄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전기를 끄면 왜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방류 수질 측정도 하고 이렇게 소독도 하는 이유는 이게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처리 이렇게 처리라고 했는데 이 처리를 누가 해요? 오, 피곤하지 않으셨군요. 미생물 맞습니다. 미생물. 미생물이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온이라고 하고 영어는 S 슬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니가 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미생물 이 오니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미생물의 상태 이 미생물의 이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이 미생물이 죽었다. 그러면 당연히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미생물 처리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관리하는 이 기술관리인과 이 방류 수질 측정이나 이 부분은 이제 연동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동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하우스 처리 시설에서는 이 미생물의 관리 부분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기술관리인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미생물은 그럼 어떻게 살리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이 미생물이 굉장히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있고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 미생물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은 공기를 좋아하니까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고 혐기성 미생물은 공기를 혐오하니까 공기를 닫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꽉 닫아서 어떻게 부패 형태로 해서 처리가 주로 이제 정화조가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호기성 미생물은 공기를 불어 넣어야죠. 공기를 어떻게 불어 넣어줘요? 교반, 섞는 걸 교반이라. 이거는 교반도 뭐 공기가 섞일 수 있는데 뭐 안에 있는 거 뭐 반죽 섞어 봐야 뭐 그게 그 덩어리가 그 덩어리. 폭기라는 걸 하죠. 폭기. 공기를 기폭시켜 주는 거예요. 공기를 불어 넣어준다. 누가 불어 넣어줘요? 이렇게 불어 넣어줘요? 안 되지. 그렇지. 전기로 해. 전기로. 그러니까 폭기조에 전기가. 전기를 끄면 공기를 불어 넣어줘요? 안 불어 넣어줘. 그럼 호기성 미생물이 시름시름 앓지. 그럼 처리를 해요? 안 하지. 그럼 망하지. 이러니까 전기를 끄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두 개 다 계산 문제 나왔던 거예요. 두 개 다. 우리 계산 문제 두 개 다 나왔는데, 30번 문제가 나왔을 땐 틀린 사람이 한 명이 없었고, 31번 문제가 나왔을 때는 100명 중에 20명만 맞췄습니다. 31번 문제를 이제 잘 아셔야 돼요. 31번은 왠지 의도적이지 않아요? 앞에가 다 3.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처리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처리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BOD. BOD는 뭐예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은 뭐예요? 미생물.
미생물이 이렇게 산소를 요구를 하는 양이에요. 산소를 많이 요구해. 그럼 이 사람 급한 거 안 급한 거예요? 급한 거지. 막 오염 많이 된 거지. 이 사람 지금 급한 거 아니에요? 이 생물이 급한 거지. 미생물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유입수를 보면 이 BOD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 근데 이제 처리를 하죠. 처리한다는 얘기는 이 BOD를 낮추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야, 나 산소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BOD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BOD가 제거가 돼요. BOD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럼 몇 퍼센트나 제거됐느냐, 몇 퍼센트냐 제거됐느냐, 이 제거된 거를 퍼센트로 단위화한 것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도 쓰지만 뭐 송풍할 때 유입 공기 뭐 오염도가 이만큼 했는데 처리를 해서 뭐 나가는 입자를 포집해서 나가는 공기가 어떻더라 뭐 이럴 때도 같이 쓰는 얘기예요. 같이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BOD 제거율 그러면 유입 BOD 기준으로 해서 유출 BOD하고의 차죠. 그러면 유입 BOD하고 유출 BOD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숫자가? 유입 BOD가 커요? 유출 BOD가 커요? 유입이 크지. 유출이 크다는 얘기는 처리 안 하고 여기에다 계속 뭘 퍼붓었다는 인분을 퍼붓든 뭘 붓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됐다는 얘기는 얘가 크죠. 그럼 항상 실무에서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 그 기준이 당연히 유입 BOD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게 이제 BOD 제거가 된 거고 요거를 율로 퍼센트로 구하라고 하면 100 이렇게 곱해주면 퍼센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이거 숫자 넣으면 뭐 답은 뭐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나와요? 여러분 다 푸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찾으셨죠? 네. 자, 그런 반면 이건 다 맞추셨다 그랬어요. 다 맞추셨어요. 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는 뭐냐? 이게 실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5분 중에 한 분만 맞추셨어요. 20%.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요 얘기가 일단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균 BOD 200ppm인 오수가 하루에 150톤이 유입되는 오수정화조의 1일 BOD 유입 BOD 부하는 하루에 얼마냐 이거잖아. 예.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니까 평균 BOD라는 게 뭐예요? 유입과 유출의 어떤 관계예요? 평균 BOD. 이거는 이제 우리 국어가 이제 중요해요. 평균 BOD 인오수잖아요. 인오수가 유입됐다. 그러니까 이건 이쪽 여기는 다 오수가 유입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평균 BOD란 말을 지금 안 했잖아. 이게 뭐예요? 자, 이제 예. 이런 얘기죠. 아침에 여기 들어오는 물을 보신 적 있어요? 오수처리 시설에 가서 이렇게 물 들어오는 거 스크린 조에서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전 있죠. 예, 전 있죠. 그럼 뭐가 내려와요,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 뭐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내려와요, 진짜. 그게 어디 가요? 안 가지. 다 일로 오는 거지. 여러분들 101호, 2호, 501호, 1500호 내린 거 다 일로 와요, 일로. 100% 다. 아까 했잖아. 모든 배수는 오수관로에 연결하라고. 그럼 무조건 오수처리소는 여기까지 어디 다른 데가 없죠. 만약 이런 게 어디 다른데 어디 우리 간접 배수하듯이 집수정 같은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거기 뭐 냄새가 어마어마한 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와요. 다 모아서 일로 갑니다. 일로. 그럼 여기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칫솔도 나와요. 왜 칫솔이 왜 나와요? 애들 이렇게 양치하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칫솔 부러진 거 그거 내려옵니다. 레고 블록도 많이 나와요. 왜 나와요? 애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작가리다 떨어뜨리면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 여름에 수박씨 많이 와요. 참외씨도 많이 와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관리예요. 이게 나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관리예요, 이게 관리. 자, 그러면 아침에 내려올 때는 주로 이제 변기에 내린 게 많이 오겠죠. 한낮 한 11시경에 보면 어떨까요, 여기?
가끔 뭐 설거지나 했으면 그 정도 이렇게 좀 맑은 물이 오겠죠. 이게 상태에 따라 BOD의 양이 아침에 나온 것과 점심에 나온 것에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BOD의 상태가. 그죠? 요구되는. 그러니까 이 여기는 이 BOD 요구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평균 내봤더니 여기 내려온 거 쭉 해서 하루를 평균 내봤더니 아침에는 800ppm. 뭐 예를 들면 뭐 점심 때는 한 300ppm.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내봤더니 200ppm인 물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자, 200ppm인 물이 아침에 들어온 양, 점심에 들어온 양, 저녁 때 모은 양, 하루 양을 다 모아보니까 얼마큼이야? 이만큼의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BOD가 200ppm인 요 오수. 그러니까 평균을 냈기 때문에 물량은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물이 나왔는데 오수가 왔는데 이걸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BOD는 이만큼이더라. 평균 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이 전체가 우리는 여기서 계산할 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유입 BOD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도 우리가 이제 유입 BOD가 이렇게 됐고 유출 BOD가 이렇게 다 평균 낸 거예요, 이거는. 다 평균 낸 거. 평균 낸 거. 평균 내보니 이만큼이 제거가 됐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도 보신 것처럼 평균 낸 게 이렇게 되고 그 물이 이만큼 들어왔다. 그러면 일일 유입 BOD 부하를 구해라. 그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야 유입 평균 BOD 부하를 알아야 나중에 나가는 거 평균 내면 제거된 게 얼마큼인지 알고 제거된 걸 알아야 이 제거된 걸 아는 이유는 이 오온이 미생물의 상태가 어떤가 이걸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온이 상태, 미생물의 상태가 좋으면 제거가 확 되겠죠. 상태가 안 좋으면 야 이거 제거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오온을 확 집어넣어야지. 활성 오온을 막 집어넣어야지. AS라고 하는 활성오를 막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계산이에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걸 유입 BOD 부하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평균 BOD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부하량이 이만큼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그냥 이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답이에요. 답인데 이걸 왜 틀렸냐? 뭘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 BOD 부하량을 킬로그램으로 구하라고 하고 주기는 뭐로 줬어요? 이거로 준 거잖아요. 같아요? 같지 않죠. 그럼 어떻게 얘를 단위를 바꿔줘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곱해주는 문제인데 단위 변환하는 거가 이제 약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곱하면 200 곱하기 150 얼마예요? 어쨌든 앞단위가 3이죠. 3이잖아요. 그 앞단위가 3이에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앞단위가 3이죠.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이제 들려요. 이 소리구나. 그러면 일단 200ppm을 200ppm이니까 200 곱하기 ppm이라는 소리잖아요. ppm은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퍼센트는 얼마를 곱해줘요? 이렇게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ppm이라고 하는 거는 200 곱하기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ppm은 단위 변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위를 변환할 때.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다행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 200 평균 ppm이 200 ppm이 아니라 요 숫자가 이제 BOD 부하가 계산할 수 있는 BOD가 되는 거예요. 그럼 BOD가 평균 BOD가 얼마 나와요? 0.0002가 되는 거예요. 0.0002 곱하기 여기에 있는 150 세제곱미터
per day 그랬는데 요 세제곱미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요 세제곱미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을 이번엔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단위가 없어진 게 아니라 킬로로 바뀐 거죠? 이런 변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15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곱하기 1000 하면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50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예요? 15만 킬로그램 데이가 됩니다. 킬로그램 데이 15만. 그러면 이 킬로그램 데이는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원하는 게 나왔으니까 이거 곱한 게 답이겠네요. 그럼 0.0002 곱하기 15만 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30입니까? 이건 계산기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제 문제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걸 이제 구하면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낸다 그러면 여기 유입 BOD가 30ppm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 BOD는 뭐 더 낮겠지. 뭐 예를 들어 10 뭐 아니면 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거율도 나오겠죠. 그 전 단계. 이걸 하기 위한 저 유입 BOD를 계산하는 과정을 문제로 유형한 겁니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보셨어요. 충분히 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위 변환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이 규칙에 이제 온수온돌 설치 기준, 이것도 이제 지난해 좀 간략하게 좀 이제 내용이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니까 문제를 낼 수 있고요. 예전에 숫자가 많았었는데 숫자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른 뭐 60%, 70% 이런 기준도 다 없앴고, 그래서 좀 간단합니다. 이제 문제 자체는. 자, 그럴 때 일단 이 온수 온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온수 온돌. 온돌방에 주무시죠? 네, 온돌방에서 주무십니다. 온돌방에서 주무시는데 이 온돌방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기가 궁금하지 않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최소한 210mm 이상인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체가 있겠죠. 바닥. 이 바닥은 210mm 이상 돼야 된다. 라멘 구조하고 뭐 이건 150이다.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 구조가 있고 여기 이제 따뜻하게 아직 난방하죠. 따뜻하게 하려면 배관이 지나가야 되죠. 이 배관. 이걸 배관층이라 그래. 배관 있는 층. 배관층. 배관층에는 뭐가 있어요? 방열관이 있지. 배관층에는 방열관이 있고요. 그리고 요 배관층 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마감하겠죠? 마감할 때 배관 위에다 바로 하면 뜨거우니까 뭘 채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거는 채움층이라고 해요. 채움층, 그리고 여기는 마감층. 그리고 이렇게 난방을 하는 거는 밑에 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는 거니까 여기는 못 가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단열입니다. 단열. 그래서 이건 이제 단열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열층.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열층, 여기 채움층, 여기 이제 여기 배관층, 마감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얘죠. 예. 그죠? 얘가 얼마나 성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따뜻하게 잤냐, 춥게 잤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난방을 위한 열이 바탕층 아래, 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를, 여기 단열재는 단열재를 썼을 거 아니에요? 이 단열재를 어디다 설치했느냐?
여기 있는 체험층, 방열관이는 배관층, 뭐 마감층, 이건 뭐 바탕이니까 바탕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디에? 저기 어디에 있어요? 여기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근데 이게 맞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배관, 그러니까 배관층이라고 하지만 배관층은 방열관을 포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열관은 배관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관 있는 층이고 거기 방열관이 지나가는데 방열관하고 요 바탕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배관층도 있고 체험층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단열재를 왜 쓰느냐? 이 방열관에서 나오는 열이 바탕층을 따라서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다 설치하는 거지. 그 두 개 사이에 열이 발생된 데서 나가는 곳, 그 사이에다 설치하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건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배관층과 이 바탕층,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단열재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이제 빠지는 걸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열이 빠질 때는 이 배관층하고 요 바탕층, 요 배관층하고 요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여기에 있는 단열재도 있지만 여기에 뭐 어떤 두께가 뭐가 이제 있다. 그럼 그것도 약간 열저항이 있겠죠. 그죠? 뭐 체험층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예전에는 이거를 숫자로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전에 60% 70% 하는 건 이 기준의 규칙에서는 없어졌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 이 바탕층 밑이 뭐예요? 지면인 경우죠. 이렇게 지면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습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습기. 그래서 이 바탕층 아래, 그러니까 여기죠. 바탕층 아래. 그 다음에 주변 벽면, 주변 벽면에 일정 높이에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라. 물이 못 올라오게 해라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물을 막아줘라. 방수 처리. 그래서 요거 이제 숫자니까 요거는 얼마라 그러냐면 10cm 이하인 것에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숫자가 없어져서 이제 요게 이제 답이 될 확률이 이제 높아요. 10cm. 자, 그리고 배관층은 방열관에서 방출된 열이 마감층 부위로 최대한 균일하게 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요 마감층으로 균일하게 가기 위해서 요 채우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채우고 요 두께나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감층은 수평이 되도록 해라. 그죠? 주무실 때 자꾸 머리가 막 낮으면 내려가잖아요. 이러면 안 되니까 수평이 되게 해라. 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양생 건조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이제 뭐 미장하잖아요. 그래서 건조 수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이제 덜 양생돼 있거나 이러면 균열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마룻바닥 옛날이에요. 마룻바닥 이렇게 할 때 마루가 아니고 장판 막 이렇게 확 걷으면 막 금이 쫙쫙 가 있는 걸 아시는 분은 뭐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없도록 해야 한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개정된 거예요. 근데 지난해 안 나왔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반드시 나오는 게 있죠. 급탕, 난방. 이게 반드시 나와요. 급탕, 난방.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매번 같은 문제를 물어봐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매번 같은 문제를 물어보는데 딱 그 합격 점수 정도만 이렇게 맞춰요. 통계를 내보면 그 문제를 한 6, 70%만 맞춥니다. 그러니까 20, 30%는 꼭 틀려요. 맨날 같은 얘기를 내는데. 이건 이론 얘기예요.
그럴 때 급탕에서는 주로 이제 무슨 이론을 물어보냐면 이거 물어보죠. 이거를 맨날 물어봐요. 매번 시험에서. 지난해 나왔고요. 지지난해 나왔고요. 건축 설비기사 나왔고요. 개정된 건축 설비기사에 나왔고요. 올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하고 정확히 하신 분은 이제 70%, 60%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또 이것도 일종의 한 문제다 이러면 또 못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직접가해식은 뭐고 간접가해식은 뭐예요? 그거 이전에 급탕이라는 게 뭐예요? 급탕. 급하게 끓이는 거예요? 급탕.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급탕.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중앙 공급식이 있고 개별식도 있죠. 개론도 하셨고 하니까 이렇게 개별식도 있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여기 얘기를 안 해요. 세대 내에서 뭐 물 쓰는 거니까 관리실에서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지. 그건 가까운 설립부의 업체 문의하세요. 이러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만 신경 쓰기 때문에 시험도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중앙 공급식 급탕 방식이다. 그 얘기는, 중앙에서 물을 끓여서 나한테 공급해준다. 이 소리예요. 이럴 때, 물을 끓일 때, 뜨거운 물을 끓일 때, 직접 끓이는 방법이 있고, 간접 끓이는 방법이 있대요. 그럼 직접 끓이는 방법은 뭐고, 간접 끓이는 방법은 뭐냐, 그 얘기예요. 직접 끓이는 방법은 뭐고, 간접 끓이는 방법은 뭐냐. 직접 끓이는 방법은 뭐예요? 간접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 공급식에서 급탕을 해보셨어요? 죽으라고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무 가면 왜 나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냐? 중앙에서 공급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근로자는 중앙 공급실 근로하는 근로자는 4시쯤 일어나서 보일러를 떼야 되고 이게 직접 가해식은 보일러만 떼면 되지만 간접 가해식은 아까 얘기한 열교환기 이런 뭐 전열로 할 수 있고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전기로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밸런스도 잡고 이런 걸 해야죠. 한 1시간은. 그죠? 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봐요. 보일러에서 직접 끓이는 거 하고 이 보일러에서 직접 우리가 이제 몇 천 세대냐면 3144세대였어요. 중앙공급식이. 실제로 이 3144세대가 아침에 한겨울에 샤워하는 물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지금 감당이 돼요. 지금 보일러가 얼마나 하겠어요? 엄청나겠죠. 근데 이걸 직접 가해식으로 하면 이 보일러가 한 사람 커피 먹으려고 그래도 야, 물 공업 끓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커피포트에 이만큼 넣어도 물이 부족하니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 생수 넣고 해서 3명이 커피 이렇게 사발면 이렇게 하려면 부족하죠.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데 3104세대가 이 보일러에 하나에 의존해서 쓰는 거예요. 이 보일러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죽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는 간접 가해를 해요. 보일러는 주로 이제 난방하는 기초적인 증기를 만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실제로 이제 열교환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저탕조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부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열을 교환을 해서 여기에 이제 탕을 만들죠. 급탕 탱크, 뭐 저탕조, 뭐 여러 가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웬만큼 데워온 물을 전기로 계속 놓으면 금방금방 써도 금방금방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이거 라면집 가서 잘 보시면 라면 시키면 금방 나오죠. 근데 집에서 끓이려면 어때? 왜 오래 걸려요?
집에는 수돗물 받아가지고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라면집에서는 물을 이만큼 데워오는 거 그거 한 바가지 딱 해서 하니까 금방금방 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쓰지. 그렇게 해야 우리 학교 앞에 라면 팔 때 그 학생들 배고파요, 신라면 주세요, 진라면 주세요, 그럼 라면 넣어 안 넣어, 아니 계란 넣어 안 넣어 해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예요. 그 라면집에서 하는 형태. 그 물을 얼만큼 엄청 공급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간접관. 그러면 하나 이제 은근하게 끓여놓는 데는 이 보일러가 그냥 여유 있게 이제 이렇게 살살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 확 끓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일은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일러는 좀 편안하지. 여기 보일러는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자,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공급을 할 때 급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보일러에서 그 막 가열해서 빼쓰고 이렇게 하면 보일러에 계속 급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 같은 게 엄청 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보일러는 급수를 안 하죠. 보일러는 그냥 은근히 가만히 있죠. 이게 저탕주로 넘어가면서 그 탕 하나하나에 이렇게 옮기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라면 물을 끓이는 거예요. 급수. 그래서 이제 요 차이가 있고, 요 차이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급탕 방식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 요걸 이제 물어봅니다. 이걸 이제 방향을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계속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간접가열식을 물어봤으니까 저탕조라고 하는 것에 직접 상수도를 급수해서 가열하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직접 여기 상수도를 저탕조에 연결합니다. 저탕조에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가열하는 방식이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교환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집에서 끓일 때는 열교환을 할 때 찬물에서 끓이는데 한참 시간 걸리지만, 이거는 미지근한 물을 열교환하니까 금방 하는 거예요. 직접 가열식보다 효율이 낮다. 이건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물을 끓일 때 그냥 물을 끓여서 그대로 온디는 그 에너지와 거기에서 나오는 온도 이런 거 하고, 이거는 보일러에서 은근히 김도 계속 나고 있잖아요. 아니, 보일러가 아니라 그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물을 받아놓은 그 물을 분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을 끓일 때는 뭐 똑같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받아놓은 물이 뭐 식을 수도 있고 김도 나고, 예를 들면입니다. 그리고 한 바가지 퍼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여기에 온도가 살짝 떨어질 수도 있고 나가면서 뭐 이런 게 조금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효율이에요, 효율.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직접 가열식보다는. 마치 이런 거죠. 오염 이야기할 때 수도직결식은 오염이 안 되는데 고가수주 갔다 오면 오염이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기나 온수를 저탕조에 있는 코일에 보내주면 저탕조에서 냉수를 온수로 바꿔주게 되므로 저탕조 또는 공급 규모와 관계없이 보일러는 그냥 크게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만 준비를 해주면 되고, 실제로는 이제 저탕조가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방식을 채택할 때 이제 이 간접 가열식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왜 그러면 또 틀리냐?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그걸 외운 거에서 있네, 없네 이러다가 이제 우리를 보면 안 돼. 크게 이제 이건 매번 나오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둡니다. 예. 자, 이제 그 관련된 유형의 문제고요. 뭐 이 문제도 뭐 여러분들 이제 답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 없고, 지금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문제,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자 돼 있고, 자, 간접 가열식은 저압 사용할 수 있죠. 직접 가열식 효율이 낮죠. 이제 다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표현만 다른 거예요. 가열 보일러는 주로 난방 이렇게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 뭐 당연히 겸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급탕만 한다 그러면 급탕 전용 보일러가 있어야 되겠지. 지금 3,000세대가 지금 물을 지금 새벽에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죠? 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새로운 표현이고, 직접 가열식에 비해서 어때요? 스케일이 부착하기 쉽다 이랬는데, 간접 가열식의 경우는 보일러 내면에 직접 가열식에 비해서 부착하기가 쉽다 이랬는데, 직접 가열식이 보일러가 많이 발생하는, 스케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얘는 뭐 이 표현대로 하면 이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부착하기 쉬운 거는 이건 직접 가해식이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3000세대 물을 계속 찬물이 들어왔다가 또 데웠다 막 이러면 뭐 스케일 금방 끼죠. 직절 가해식이 부착하기 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해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 자, 보일러 등에서 만들어진 증기 또는 온수를 1차 즉 회로의 열 매체로 하여 이런 이제 표현들을 씁니다. 2차 회로에 물을 따뜻하게 해서 급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물 있던 거 한 바가지 푹 퍼가지고 이쪽에다 옮겨서 해서 라면 금방 끓여주더라. 많이 나가더라.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급탕 문제가 이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난방 쪽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급탕 난방을 이론적으로 먼저 봤네요. 계산 문제를 뒤쪽으로 뺐네요. 요거하고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방 이야기를 하죠. 난방을 한다. 이제 난방 이야기를 할 텐데, 난방은 좀 쉬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난방은 요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표준 방열량, 열 용량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이야기는 좀 쉬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난방입니다. 난방 이야기를 하는데요. 난방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증기하고 이제 온수 난방을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 문제는 이제 이 34번보다는 35번이 더 나으니까 종합적인 설명은 35번에서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먼저 풀고 또 35번 문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급탕도 한 3분의 1은 틀린다 그랬는데 이 난방도 똑같아요. 맨날 묻는 문제가 거의가 증기하고 온수 난방에 대한 비교예요. 그것만 이제 명확하게 틀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복사난방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내 유동이 적다, 바닥 먼지의 상승이 적다. 그래서 복사난방 하는 거죠. 방열기를 사용을 하면 이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증기난방이나 온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열기를 사용을 하면 이 쾌적성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 복사난방의 경우에는 이 상 온도차가 쾌적성, 쾌감도가 좋다. 또 방이 개방된 상태에 난방 효과가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매설하게 되므로 시공술이 방의 모양 변경 용이하지 않다. 네. 위층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위층 난방 배관이 터졌어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실무에서 하는 일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위층이 알아서 업자 불러서 하라고 하면 돼요. 위층의 문제입니다. 세대 매립관 이런 부분들은 세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해야지 이걸 관리적인 측면에서 정신을 못 차리죠. 그죠? 저도 한번 이거를 저희 집 진짜 그냥 제 집에서 한 적이 있어요. 위층에서 연락이 왔죠. 물 샌다고. 그랬더니 또 업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장롱 이런 걸 다 옮겨야 된대. 거기를 다 들춰봐야 된대요. 무슨 탐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탐지기로 다 금방 센 데를 아는구나. 난방을 가열하래요. 난방을 해놓고 또 낑낑 장롱 옮기고 막 해가지고 장판 걷어내고 막 하고서 못 찾겠대. 그러더니 까!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리고 또 저쪽 가. 그래서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자, 이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온수 난방하고 증기 난방을 해요. 우리가 이제 열매. 이게 이제 온수 난방, 증기 난방이라고 부르는 건 열매에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열매 뭐예요? 어려운 얘기 하네요. 그죠? 확실히 외국물 먹어야 돼요. 열매개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잠깐이라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싱가포르 이런데.
열매개체, 열매가 온수냐, 증기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보시면 표준 방열량이란 말이 나와요. 요 내용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을 정확히 정리하고 있나요? 자, 표준 방열량 사전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걸 알아야 돼요. 난방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표준 방열량 하는데 0.756 이런 게 생각난다. 생각나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게 생각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난다. 이건 문제예요. 자, 그래서 표준 방열량 일단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증기, 온수 이렇게 하면 증기는 0.756 이건 0.523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위를 아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단위예요. 단위를 아셔야 나머지 내용을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게 이제 28에도 요거 물어봤잖아요. 답으로. 요걸 답으로 물어봤어요. 똑같이. 제가 낸 문제 똑같이 해서 답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포인트거든. 단위가 뭐예요? 단위, 표준 방열량의 단위. 그러면 뭐 표준 스탠다드 이건 알 수 있죠. 뭐 어떤 상태에서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뭐 이런 이제 이 개념을 아실 수 있고, 방열이라는 건 뭐예요? 좋아요. 열을 방출한다. 그 방출되는 양. 방출되는 양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 단위가 쓰이는 건 알겠죠. 그죠? 근데 열이 그냥 요거하고 그 방열기의 그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꼬불꼬불하게 해놓고 여러 절, 우리가 뭐 세 절 해가지고 쫙 여러 개 이렇게 붙여놓으면 많이 나겠죠. 그냥 딸랑 이렇게만 해놓으면 얼마 안 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얘에 영향을 미친다. 제곱미터당 요 킬로와트를 표준 방열량, 와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기 756, 523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단위를 쓸 때, 킬로와트 단위를 쓸 때는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뭐가 커요? 증기가 크다.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증기가 증기냐 온수냐에 따라서. 그럼 이 상태로 요 표준 방열량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풀었을 때 뭐를 어떻게 하고 방열이 많이 되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 하셔야 될 게 뭐냐? 열 용량이에요. 열 용량. 열 용량 그럼 뭐가 떠올라요? 너무 급하게 훅 들어오지 마시고, 그건 비열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 어떤 양만큼이라는 거죠. 어떤 물체를 어떤 양만큼. 자, 이 열 용량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열 용량이란 개념을 아시려면 선행에서 비열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비열 열량, 이런 개념을 아셔야 열 용량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접근해야 되는 게 이제 열량이죠. 열량. 라면 많이 먹으면 아침에 이렇게 살이 쪄요, 안 쪄요? 저녁마다 라면 먹으면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금방 와요? 네. 라면을 먹으면 왜 배가 나와요? 바로 자니까. 칼로리가 어마어마하죠. 칼로리가 뭐예요? 그게 열량이에요. 열량이 높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콜라를 드셔도 제로 에너지, 제로 콜라 까만 거 그거 먹죠? 맛도 없는 거.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뭐예요? 야, 밍밍하다 그러고 막 단 거 막 먹지.
그래서 그냥 일반 콜라 드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칼로리라는 게 열량의 단위인데,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만 쓰고 실제로 이 열량 에너지 이 단위를 줄을 쓴다는 거예요. 줄을. 문제는 줄, 이렇게 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칼로리가 생각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이제 FM대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줄 그랬는데 어느 분은 당구장이 생각난다. 여기 있잖아요. 줄 있죠, 거기도 가는 거, 그죠? 어. 쇠톱이 생각난다. 뭐 이러면 이거 안 돼요. 그런 줄이 아니고 칼로리예요. 칼로리. 칼로리. 이런 열량의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열량의 개념이 이제 칼로리를 쓰지 않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는 것하고 줄 단위를 쓴다는 것하고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 때 열을 내는 게 열량이거든요. 열을 내는데 B 하는 거예요. A도 아니고 B. 이게 B가 뭐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B가 뭘까요? B. 한자입니다. 힌트는 한자. B. B. 이거 이제 여러분들 보일러에서는 비수라는 거에서 한번 봤을 때 그 똑같은 B자예요. 비수. 비수가 뭐예요? 보일러 이상현상에서 비수. 프라이밍이라고 다 하는 이 비수. 물인데 날아다니는 거죠. 비수, 비. 예전에 우리 소독 종류에,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건데요. 약물 소독도 있고, 끓는 물 소독도 있고, 증기 소독도 있잖아요. 이 끓는 물 소독이 옛날에는 끓는 물 소독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 법에서. 자비 소독이라고 했었어요. 비자로 썼어요. 비. 이 비가 끓일 비자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 이 비가 나오는 건 다 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를 올린다 그 얘기예요. 온도를 올린다.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하고 관련이 됩니다. 온도하고 관련이 돼요. 물을 얼만큼 끓여요? 얼만큼인가 끓이겠죠. 그죠? 얼만큼인가 끓이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야 안 들어요? 가스 요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에너지가 듭니다. 이렇게 비열의 단위는 이렇게 돼요. 자, 에너지가 들죠? 에너지가 드는 건 다 뭐로? 가스 요금으로, 전기 요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킬로와트, 1킬로와트는 3,600 킬로줄 퍼 아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요 식을 내려면 와트는 줄 퍼 세크다.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한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뒤에 계산 문제 쪽에서 보시기로 하고, 이제 이 비열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제 알았어요. 이 비열이라는 게, 이 열량인데, 끓인 거구나. 끓이면 맥없이 끓이지 않죠. 라면 끓이려면 2컵 반 물 받아가지고, 2컵 넣어요? 2컵 반 넣어요? 라면 레시피에 나와요. 550리터 할 때. 그렇게 해서 끓여봐요. 진짜 맛있어요. 그대로. 전 그래서 라면 끓일 때, 이렇게 컵에 때, 한 컵, 이렇게. 자,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정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위를 1kg로 한다는 얘기죠. 자, 이 개념이 일단 잡혀야 돼. 이게 비열. 그러면 이 비열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지금 물 얘기하니까 물 끓인다 그러면 여기가 4.22 물론 4.19 뭐 이렇게 되지만 이게 증기를 한다 그러면 뭐 1.01 그래서 뭐 1.5, 1, 1.01 뭐 이렇게 이 정도의 이렇게 열량이 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열이라는 거를 살짝 여기에 이제 넣어볼 거예요. 비열 여기에다가 비열을 살짝 넣으면 증기는 요 비열이 다니는 요겁니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그럴 때 증기는 1.01 요거는 4.2 정도가 되는구나. 단위는 뭐라고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자, 이럴 때 그럼 비열은 어느 게 높아요? 증기가 높아요? 온수가 높아요? 온수가 높죠? 요거에 대한 해석은 뭐예요? 비열이 온수가 높다, 4.15 크다. 이 의미는 뭐예요?
오래 끓여야 육수는 제맛이 난다. 자, 단위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단위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킬로줄포, 킬로그램, K. 항상 여기 뒤에도 붙죠. 물 1kg을 1도씨 높은 데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고, 요거. 증기를 할 때는 증기 1kg 1도를 높일 땐 이 정도만 하면 끓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진다. 1도가. 어느 게 더 쉬워요? 온도 높이기가. 증기가 쉽죠. 그 얘기는 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온도를 높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들으면 축적된 용량은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이제 열 용량이에요. 그래서 열 용량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식하는 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비열 있죠. 이 비열. 열 용량은 이 비열이 있는데 이 비열에다가 몇 킬로그램을 했느냐. 요 얘기예요. 쉽게 하면 이거죠. 라면 한 사람이 끓일 때와 한 사람 먹을 거 끓일 거하고 10명이 먹을 거, 그럼 불어 터지나요? 5명만 끓입시다. 5개 끓이는 것하고 그 끓이는 시간과 이게 다르죠. 라면 하나 끓이는 물 끓이는 시간하고 5개 끓이는 시간이 똑같아요? 어느 똑같대. 센 불로 해서. 예. 아무튼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죠. 그 얘기예요. 요거. 몇 명이냐? 요게 열 용량이에요. 용량. 5명이다, 10명이다. 다르죠. 물을 1kg 데우느냐, 1리터 데우느냐, 2리터 데우느냐.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뭐였어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였죠. 그럼 얘하고 곱하면 뭐가 없어져요? 얘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열 용량의 단위는 뭐가 돼요?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 K. 킬로줄 퍼 K. 그죠? 킬로줄 퍼 K가 돼. 자,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열 용량의 단위가 킬로줄 퍼 K 혹은 비열의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어쨌든 방향이 같죠. 우리는 난방 비교할 때 계산이 아니니까 그냥 방향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만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이 온수가 더 높습니다. 요 이야기. 그러면 열 용량이 온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증기에 비해서 끓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식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개념으로 바꿔요. 그만큼 용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용량이 크니까 라면 끓이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이거 뜨거운 거 식히는데도 오래 걸린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난방 설비의 특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할 때 증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서 빨리 식는다. 그럼 금방 알아요. 근데 열 용량이 작다 이러면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건지 이러는 거죠. 요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난방은 다 풀립니다. 난방. 그리고 문제를 다 요거로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보셨던 것도 자, 이건 조금 더 나간 건데요. 방열기의 상당 방열 면적은 표준 방열량을 방열기의 방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말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그렇지 않아도 모르는데 항상 단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거 봅니다. 방열기 있죠? 방열기에 꼽아놓고 방열을 쓰잖아요. 방열기의 어쨌든 뭔지 잘 모르겠어. 방열 면적은 면적이잖아요. 그럼 면적 단위 알죠? 뭐예요? 이거지. 면적은 표준 방열량의 단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표준 방열량 단위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 표준 방열량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방열기의 방열량이라고 하니까 이거 방열량은 이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느냐, 분자 분모가 바뀌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얘는 킬로와트를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로 나눈 거예요.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를 킬로와트로 나눈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돼요. 우리 이제 한
문제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봐요. 2분의 4는 얼마예요? 뭐 반가워요? 예, 이거예요? 예, 2. 2는 4를 2로 나눈 거예요? 2를 4로 나눈 거예요? 금방 알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지. 얘는 킬로와트를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로 나눈 값이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여기다가 갖다 붙여볼까요? 방열기의 방열량, 표준 방열량. 그러면 방열기의 상당 방열 면적은 방열기의 방열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 값이지. 바꿔 썼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는 이거 하다 못해 이제 국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에 28회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바꿔서 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고,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이 단위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 계산도 도움이 되지만 이 급탕 난방은 이론으로도 요즘은 다 이제 이렇게 가니까 추세가. 왜? 예전처럼 뭐 이런 거 했더니 금방 알아. 이제 금방 알아요, 수험생들이. 막 거의 난방기를 틀 기세야.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계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실제 문제 풀 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이렇게 해요. 아닐 것 같죠? 막 외운 거 막 끝낼 것 같아요. 저 외운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 뭐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러면 10분의 1인데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0.1, 0.01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일일이 다 이렇게 써서 합니다. 써서. 그 뒤에 문제가 이제 계속 나와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뭐를 외운가 해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쉬운 거 가지고 꺼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중앙 난방 방식의 온수 난방에는 팽창 탱크가 필요하다. 자, 온수 난방을 해요. 근데 왜 팽창 탱크가 필요하죠? 뭐 쉬운 얘기죠. 온수 난방하려면 온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반응 높이죠. 그러면 물의 최적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온도를 높이면 최적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네. 네. 증가하죠.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증가하죠. 그죠? 요 K이고, 이걸 이제 최적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요 가장 낮은 때가 언제예요? 몇 K일 때예요? 이걸 도시로 하면 4도시. 4도시일 때죠. 4도시일 때는 최적이 제일 작죠. 그런데 4도시일 때는 뭐가 제일 커요? 밀도가 제일 크죠. 밀도. 그죠? 밀도는 반대죠. 그죠? 그래서 밀도의 역수가 비최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최적 계산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이건 왜 하느냐? 물이 이렇게 팽창하는데 지금 우리 수조로 들어온 물은 몇 도예요? 20도짜리가 들어온 거죠. 지금 난방하려면 85도 막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뭐 물론 증기 난방 하게 되면 더 필요한데 온수 난방이니까 85도다. 그러면 최적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죠. 그러면 요때 배관에 물을 이렇게 다뤄서 이렇게 배관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늘어나 최적이 늘으면 그 최적이 늘은 건 어떡할 거예요? 터져서 막 세게 만들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팽창 탱크. 일로 가는 관은 팽창 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자, 그 다음에 증기난방은 온수난방, 이건 뭐, 지금 온수난방에 부하 변동에 따른 자, 요것도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부하 변동에 따른 실내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어때요? 아닌 것 같은데요는 또 왜? 아니죠. 자, 우리가 이제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예민하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용이하다는 얘기는. 작은 걸 다룰 때가 더 용이하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열 용량의 이야기예요. 열 용량은 이 열 용량은 온수 난방이 훨씬 더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핸들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외기의 부하 변동에 따른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방열을 더 많이 해주면 실제로 그 부분이 더 빠르게 또 움직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이제 사실은 다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증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해서 온도 조절 자체는 그 양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확 나가고 조금만 낮춰도 조금 나오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이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덩치가 크니까 외기가 변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용량이 작으니까 열 용량이 작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달아놓지 않아서 정확히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증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해서 온도 조절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이 사실은 이 부분도 이 두 개를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아서 사실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해 실내 온도 조절이 쉽다 이렇게 표현하고 용이하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온수 난방에는 방열기 트랩을 사용한다. 이 트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제 방열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에어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이 될 수 있고 에어가 찰 수 있기 때문에 요 에어가 찰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방열기 트랩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증기 트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순환을 돕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열기 트랩을 쓰는 거는 증기 트랩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온수 난방이 아니라 증기 난방에서 주로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방열기 상당 방열 면적은 요 이제 역수를 이제 잘못 표현했다라는 걸 이제 앞쪽에서 단위를 통해서 한 겁니다. 사실 이 개념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직접 환수 방식은 역환수 방식에 비해서 배관 설치 비용이 증가한다. 우리가 역환수 방식은 우리 시험에서 계속 물어봐요. 근데 왜 일단은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직접 환수 방식은 역환수 방식에 비해서 감소죠. 이제 이렇게 감소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역환수 방식은 직접 환수 방식에 비해서 비용이 증가합니다. 아무튼 비용이 얘가 더 든다는 거죠. 왜 들어요? 관 길이를 더 길게 하는 게 역환수 방식이죠. 빨리 안 오고 돌아서 오니까 그죠? 그래서 내용을 알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내용 보셨고 여기에서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급탄기계 부속 장치 지금 이제 위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이런 이제 부속 기기나 장치 이러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전 밸브와 팽창 탱크 배관 사이에는 차단 밸브나 체크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팽창 앞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팽창 탱크로 가는 팽창관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오르면서 부피가 팽창이 되는데 그 양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 지금 거기 지금 터질 것 같으니까 열어놓고 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건 어때요? 밸브를 설치하진 않는데 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점검용 밸브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서 조금 어쨌든 이 팽창관엔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수탱크 상단에는 진공 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자, 이게 이제 탱크 상단이 있고 하부가 있어요. 요 하부에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는 건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겠죠. 물을 위로 빼진 않을 거니까, 그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고 드레인 밸브 설치하는데, 이 진공 방지 밸브는 상단에 설치하는데, 진공 방지 밸브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진공을 막는 밸브죠. 진공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완전 마이너스죠. 완전 마이너스예요. 진공이 생기면 이렇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 이렇게 압착돼 가지고 이 탱크가 방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쭈그러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쭈그러들 때 이 위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끔, 이게 압이 낮아지면 이렇게 낮아지면 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밸브를 하나 설치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도 뭐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고 진공 상태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자, 온수탱크의 보급 수관에는 온수탱크의 보급 수관, 급수관의 압력 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자, 일단 온수 탱크는 뭐예요? 우리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저탕조라고도 표현하기도 했고, 뭐 온수 코일을 깔았다 어떻게 얘기도 하고, 급탕 탱크라고도 표현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하냐? 간접 가해식 할 때 이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그게 또 여기서는 또 온수 탱크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온수 탱크하고 급탕 탱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세대 급탕을 공급해요, 온수를 공급해요. 온수를 공급하는 게 급탕이고, 급탕 탱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수를 만드는 곳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온수 탱크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급탕이잖아요. 급탕할 때 간접가에 지금 물을 어디서 만들어요? 온수를. 그게 온수 탱크예요. 그게 온수 탱크. 저탕조. 자, 온수 탱크의 보급 수관. 그럼 이 보급 수관은 뭐예요, 그러면? 간접 가해식은 급수를 어디다 한다고요? 자꾸 저탕조. 그게 온수 탱크예요. 여기서는 온수 탱크.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간접 가해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수 탱크가 저탕조니까. 보급 수관에는 잘 봐요. 급수관의 압력 변화. 물을 공급하는 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물든 뭐든 아무튼 공급하는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이 뭐 일반적인 위치에서 나오면 다 일정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별도로 빼서 쓴다 그러면 그 공급관이 급수관의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이 탱크 자체가, 온수 탱크 자체가 플러스 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압 자체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공급되고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환탕이 유입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걸 막기 하기 위해서 역류 방지 밸브를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이미 나갔던 온수는 다시 뒤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밀폐형 가열장치.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방금,
이제 뭐 좀 예를 골프로 들어서 좀 미안한데 똑딱이를 막 치고 있는 사람한테 샬로잉이 어떻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뭐 흰찌를 주어라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다. 이거 뭐예요? 밀폐형 가열 장치가 뭐예요? 자, 우리가 이, 이 탱크, 저탕조, 급탕탱 온수 탱크라고 하는 여기서 물을 만들죠. 그죠? 가열을 하죠. 그죠? 요게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팽창 탱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열을 할 때 이제 이 밀폐형도 있고 또 이게 밀폐형이 아닌 팽창 탱크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팽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팽창 탱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팽창 탱크에 이 압력 조절을 통해서 이거를 이 물을 공급하고 또 남는 물, 그 팽창된 물을 이제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압력이 말 그대로 그냥 압력솥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물인데 아무튼 이게 압력이 계속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특히 이제 이건 이제 밀폐형의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밀폐형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개방형도 있어요. 개방형의 경우는 뭐 이렇진 않지만 밀폐형의 경우는 압력 도피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 밸브, 압력 도피 밸브나 안전 밸브 같은 걸 당연히 설치를 하죠. 뭐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표현 자체가 어디서는 저탕조라 그러고 어디서는 급탕 탱크라 그러고 어디서는 온수 탱크라 그러고 어디서는 팽창 탱크라 그러고 어디서는 밀폐형 가열 장치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표현들이 막 다르니까 이게 이제 어렵고 외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공 있으면 쳐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한번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쪽에서 했었던 내용들 다 이제 응용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번 문항이고요.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자 개별식. 이건 뭐 개별식은 실무에서 잘 하진 않지만 이 중앙 급탕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배관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개별식. 근데 이것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다 건축 설비 기사에 나온 문제인데요. 좀 들여다 보면요, 그 세대만 보면 짧지. 근데 전체 배관 길이는 어때요? 세대 있는 거 다 모은 거 중앙식으로 하고 개별식으로 하는 거. 중앙식이 짧겠지. 이제 이런 뭐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그 세대 기준으로 한다. 세대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개별식이 짧죠. 그죠? 중앙식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연소식이 큽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반대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급탕 방식 중에 간접 가열식은 고층 건물에서 직접 가열식에 비해 저압의 보일러로 충분하고 고압용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건 어때요? 뭐 말은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거 와닿아야 돼요. 아무튼 간접 가열식은 고압용 보일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뭐 고층 건물에 쓰는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고압용 보일러가 필요 없다. 왜? 저압이어도 충분하니까. 그죠? 자, 팽창과는 배관 도중에 이상 압력을 차단하는데 이런 밸브류를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이 이거 기출 문제네요 보니까. 더블 벨로우즈형은 뭐예요? 시험 문제예요 이거. 기출 문제. 간 보니까 지금 더블 벨로우즈형이라고 배우셨어요?
시설 개론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이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설 개론에 있는 책이나 그런 이론이 실명하면 다 있나, 다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냉동기,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 막, 이렇게 막 지금 실무적으로 그거 쓰고 있는데, 책엔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아직도 막,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벨로스형이 더블이에요. 벨로스형은 뭐예요? 어? 주름 형태로 신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벨로스형 이음을 얘가 하고 있다 가정을 해. 혹시 이거 벨로스형 신축 이음을 보신 적 있어요? 그냥 보면 참 좋은데 보여줄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뭐 여러분 유튜브도 보시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검색 한번 해봐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약간 철망, 아주 새 철망 같은 게 이렇게 당기면 좀 당겨지고 이렇게 밀면 밀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격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늘려주는. 그래서 이 안에는 주름형 이렇게 잡혀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돼서 이 관이 완전히 된 게 아니라 이게 유격이 될 수 있게끔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더블 벨로즈형은 이걸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하나가 이렇게 더블 벨로즈형을 하나의 세트로 만든 거죠. 벨로즈형이. 그래서 이거는 벨로즈형이 두 개죠. 그죠? 벨로즈형이 두 개인 거를 더블 벨로즈라고 하죠.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쓰는 건 우리는 뭐라 불러요? 스위블이라고 부르죠. 스위블. 뭐 스위블형, 스위블 조인트, 뭐 스위블형이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이제 잘못되어 있고 신축 이음의 종류에는 슬리브형이 있고 슬리브도 있고 슬리브형 신축 이음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나 넣은 거예요. 슬리브형. 그러니까 얘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슬리브가 배관을 이렇게 이제 교체 용이하기 위해서 미리 덧관을 설치하는 걸 슬리브라고 하잖아요. 이게 덧관인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신축되는 만큼 얘가 잡아주는 거죠, 안에서. 그게 슬리브형이에요. 그 다음에 뭐 라인형, 뭐 컬러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신축을 잡아주는 신축 이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고압에 쓰는 곡관 같은 것들, 신축 곡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중앙식 급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제는 뭐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고요.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에 비해 고층 건물에서 고압에 견디는 보일러가 필요하다. 올라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가열식은 3000세대를 해결해야 돼요. 압력이 어때? 어마어마해야 돼. 그죠? 요게 이제 포인트고. 참, 갑자기 생각해. 이게 30년 전 일인데요. 한 5년 전쯤 일이죠. 실제 그 일이에요. 저도 이 야간 근무하는 분들하고 같이 잤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세대 온수를 공급하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점화하고 운전하고 이걸 다 이렇게 봤어요. 정말. 그런데도 그 새벽에 전화가 와요, 관리실로. 왜 온수가 늦어요? 자,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보다 일반적으로 열 효율이 그죠? 높죠? 어디 안 가, 물 퍼서 옮기고 이런 게 없다 그랬죠?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보다 대규모, 이거 아니죠? 이게 대규모죠?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보다 수처리를 적게 한다. 요게는 또, 요것도. 수처리라는 게 뭐예요, 일단? 스케일이 수처리예요? 스케일하고 수처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처리는 스케일 제거? 그러니까 수처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처리 실제로 수처리. 자, 그 스케일은 잘 끄집어 왔어요. 스케일은 왜 생겨요? 오, 예, 맞아요. 수. 그래서 스케일이 안 생기려면 경수를 뭐 써야 돼요? 연수를 써야지, 연수. 이렇게. 경수를 연수로. 수를 어떻게 써요, 지금? 처리했잖아요. 요게 수처리예요. 수처리. 뭐 경수 연화 장치. 대표적으로 소금 집어넣습니다. 소금이 연수예요. 여러분 연수기 있죠? 머리만 부들부들한 거. 예, 그거 비싸게 주고 샀지만 결국은 소금 성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 실무용어로 경수 연화 장치라고 하죠. 3000세대 보일러 하니까 경수 연화 장치가 있겠죠. 그 연화 장치에 뭘 넣는지 아세요? 중국산 소금 엄청 집어넣습니다. 그게 경수 연화 장치예요. 그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수처리라는 개념이 연화시키는 거예요. 물을. 그 경수 연수 할 때 수가 바로 요 수입니다. 수처리. 그러면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이 있을 때 어느 게 많이 스케일이 있게요? 직접 가열식. 그러니까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많게 해야지. 많이 한다. 뭐 이렇게. 기억 니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팽창 탱크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했는데 개방형도 있고 밀폐형도 있고 뭐 쭉 얘기를 했었어요. 계산 문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좀 쉬셨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